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시간까지요, 좀 지루했을 수 있지만, RDD에 대한 특성과 동작 방식, 그리고 RDD의 여러 가지 종류들, 각각에 대한 주요 API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좀 축약해서요, 스트럭처드 API를 좀 보고요. 여기네요. 스트럭처드 API를 보고 데이터 프레임 API 이런 것들을 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셋 API까지 가야겠군요. 이런 정도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모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확장 모듈에서 그 SQL에 대한 상당 부분을 아마 커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그동안 봤던 것들 중심으로 코드 실습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RDD API를 봤는데, 이제 Structured API라는 걸 보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전체적인 개괄, 목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RDD-용의 API, RDD와 RDD API. 그래서 이번에는 Structured API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그 좀 추상적인 얘기예요. 기존의 RDD-API와는 다른 API라는 점에서 그렇게 썼고요. 이거는 좀 더 하이레벨 API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스트럭처드 말이 왜 나왔느냐? 자, 스팍을 스트럭처링한다, 좀 더 구조화시킨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거는 예컨대 2점대 초반에서 2점대 후반 그리고 3점대로 버전업이 그러면서 스팍의 큰 전략과 정책이 이렇게 뭔가 구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우 레벨 RDD API로부터 데이터 프레임 중심으로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프레임 API로 변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예컨대 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스트리밍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화시키는 API의 그 결과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중요한 아주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다른 편에서는 데이터셋이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중심이지만 데이터 프레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셋이라는 걸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이 각각 성격과 용도가 좀 다르다는 점이고요. 끝으로 그래서 이번 얘기는 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로우 레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에서 제네릭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네릭 타입은 예컨대 뭐 이 프리미티브하게 보면은 그 인티저나 캐릭터 스트링 뭐 등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타입을 만들어내죠.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데이터를 선언할 때 그 타입을 자유롭게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예컨대 스트링 타입으로 나왔다가 그것들을 넘버 벡터 타입으로 가져간다는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타입을 속성을 바꾸는 거죠. 예컨대 플로팅 포인트 타입으로 선언했다가 그대로 그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그 플로팅 타입이 아니라 인티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네릭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셋 API입니다. 근데 다만 뒤에서 보다시피 이 데이터셋 API는 데이터셋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바나
스칼라를 통해서는 이 데이터셋 API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이내믹 타이핑이고, 그리고 로우 레벨의 그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로 지정하는 것, 고정되게 클래스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지네릭 타입 같은 것들을 랭귀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API는 자바와 스칼라, 특히 스칼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파이스파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팍에서는 어쨌든 또 이런 방향으로 상당 부분 보충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주로는 전반적인 스트럭처링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API를 이번 시간에 보고 그리고 이제 코어 모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습을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스트럭처링이라고 할 때 스파크이 처음 나왔을 때 2000년, 3년, 그다음에 2009년 뭐 이 무렵이에요. 이때 원래 RDD만 있다가 RDD 중에서 스키마 RDD라는 걸 만들었다가 여기에서 그 RDD, 스키마 RDD, 여기서부터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다 로우 레벨의 메모리, 인메모리 기반의 파일 시스템에서 점차 스키마 RDD, 페어 RDD 등으로 RDD가 정형화됐고 이것들 위해서 다시 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여러분들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형은 말씀드렸다시피 R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렇게 점차 발전해 왔죠. 왜 그랬느냐? RDD가 기존에 HDFS 기반이었던 하드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점을 보였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RDD가 갖고 있던 몇 개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예컨대 우선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RDD가 갖고 있는 강점 또는 리니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복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어떤 이유였든지 그 수신을 하다가 또는 업데이트를 하다가 아니면 파티셔닝을 하다가 무언가 문제가 폴트가 생겼을 때 리니지를 통해서 다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상에서. 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이터레이터, 즉 레이지 엑스큐션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일체의 것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은 RDD를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 우리가 연산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이 스파크로 봐서는 투명하게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 상태로 여러 대로 나누어서 거기서 로컬리 작업을 하니까 데이터 로컬리티 때문에 스파크로 봐서는 그게 어떤 연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아주 대표적으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 람다 익스프레션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 이젠 아주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 파이썬에서도 람다 익스프레션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다는 것도 이제 절감하시죠. 그러고 이터레이터 같은 이런 데이터 타입도 실행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현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 스테이트 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그게 수행될 때까지는 스파크로서는 그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내역들을 인스펙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DAG 방식을 통해서 엑스큐션, 그러니까 실행 플랜을 짜고 등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게 쪼개지고 각각 로컬리 파티션 되면서 그러면서 스파크로서는 그
최적화에 일정한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할 때, 시리얼라이제이션이란 압축된 형식으로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예컨대 소켓 프로그램이나 RPC 프로그램 같은 식으로 네트워크상으로 원격으로 함수를 실행시키거나 예컨대 소켓은 소켓 오브젝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죠. A 컴퓨터와 B 컴퓨터 사이. RPC 같으면 리모트 프로시저 콜로 마치 로컬 프로시저 콜 하듯이 네트워크상으로 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전송받고 할 때 이때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바이너리 차원으로 엔코딩된 채로 보내주게 되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RDD인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내역을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점대에 와가지고 스트럭처링이라는 구조화라는 이런 개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라는 것은 컴퓨테이션을 명시적으로 패턴화시키는 거예요. 패턴화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search as로 나와서 filtering, selecting, counting, aggregation, average, grouping 등등으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패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퍼레이션을 정형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DSL을 만들었어요. DSL은 Domain Specific Language입니다. 그래서 DSL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파이썬이면서도 파이썬의 신텍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파이썬에 쓰는 패턴들이 우리 앞에서 봤던 아주 극단적인 펑션 체이닝 하는 것들이요. .map, .egg, .count, .show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요. 을 비롯해서 파이썬 언어를 쓰지만 쓰는 패턴이 상당히 스팍의 유니크한 그런 형태의 스트럭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앞에 얘기한 RDD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것들을 최적화하거나 내부를 보거나 시리얼라이즈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구조화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구조화되는 노력에는 예컨대 이런 연산 작업, 계산 작업을 패턴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테이블 포맷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냐 하면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스페이스 이피션스도 생기고 등등이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겼다. 구조화 통해서. 그래서 그런 예들은 여러 가지 연산 작업에서 걸쳐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앱스트랙트 되고 정형화되고 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RDD를 쓴다. 그래서 현재도 초창기부터 스파크를 쓰던 사람들, RDD 익숙한 사람들은 RDD에 많이 의존을 하는 현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로우 레벨이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할 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추세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그 구조화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들어 보면 우선 그냥 뭐 함수만 몇 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RDD에서 출발해서 구조화시키는 노력으로 데이터 타입들을 원형적인 데이터 타입을
몇 개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스파크로 보면 스파크 고유한 여러분들 넘파이도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일반적으로 뭐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등등이지만 넘파이는 그 로우 레벨 호모지니어스 엘리먼트를 가져가면서 D 타입이 인트 16, 인트 32, 인트 64, 플로트 64 등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크의 고유한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타입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이용되는 각각의 타입들, 이거는 스파크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썬을 이용할 때도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또는 파이썬의 넘파이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스파크에 맞도록 변환시켰어요. 요즘 API to Instantiate 뭐 이런 것들은 스파크의 소스 코드를 보면 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것들을 클래스로 지정해서 실제로 int 타입에 또는 인티저 타입이죠. 인티저 타입에 뭘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 실제로 인티저 타입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밸류 값들을 만들어지는 형식이거든요. 이거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파이썬 얘기할 때도 파이썬의 예컨대 인티저면 파이썬의 인티저는 C나 C++ 인티저와 다르다.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파이썬 인티저가 있는데 이거는 C나 C++에서 보는 인티저와는 많이 다르다. 오히려 자바나 스칼라에서 보는 인티저는 좀 더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많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스팍에서도 스팍 나름대로의 앞에 그 RDD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면서 기존에 아주 단순한 그런 C나 C++의 데이터 타입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오브젝트화 시켜서 메소드를 많이 가지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죠. 자, 스파게스의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티브, 컴플렉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레이나 스트럭트 타입, 스트럭트 필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스키마를 만들 때 스트럭트 타입 내에 스트럭트 필드로 해서 만들었던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스키마를 만들고 스키마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나온 겁니다. 그 이외의 타임이나 데이트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을 가져다가 스파크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죠. 스칼라나 자바 용으로 만든 스파크인데 실제로 분석 쪽으로 가니까 워낙이 강력한 파이썬 집단이 있어서 스팍을 좀 더 살려나가기 위해서 파이썬 친화적인 파이썬 API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팍의 API 데이터 타입과 파이썬의 API 데이터 타입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뭐랄까 타협점을 찾은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과 스키마 생성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직접 스키마. 스키마를 형성하는 방법은 앞에 얘기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스파크 SQL의 SQL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입 인포를 통해서 스키마 인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앞에 struct type, struct field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SQL문과 유사하게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인포를 하는 스키마 인포를 하는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콤마를 읽었을 때 각각을
필드라고 보고 데이터 속성 값을 보고 추정해 나가는 거죠. 물론 만약에 레코드마다 인티저고 캐릭터고 뭐 그렇다면 상당히 애를 먹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키마 인트로에서 가져온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뭔가 분석 작업을 하려면 형을 다 변화해야 될 겁니다. 인티저는 전부 인티로 바꿔줘야 되고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주는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스팍에서 이런 것과 RDB에서 스키마 가져가는 것과 그리고 NoSQL에서 스키마 리스요. NoSQL은 스키마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스키마 온 리드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의 이제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전혀 스키마 관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컨대 도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도큐멘트의 길이가 문서마다 다를 수 있고 각 페이지마다 다를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스키마를 관리하는 방법, 스키마를 지정하거나 업프론트 지정한다고 하는데 미리 지정하고 데이터를 부어놓는다. 그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정하거나 DDL을 통해서 SQL문으로 지정하거나 한 다음에 데이터를 부는 방법이 있고 아예 인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RDD에서는 반드시 스키마 온 라이트로 지정하고 NoSQL은 아예 스키마가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본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스키마 타입을 지정하고 스키마 필드로 가져가고 여기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네요. 스키마 이퀄 한 다음에 콤마로 주어서 DDL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과 익스프레션은 각각의 컬럼마다 익스프레션을 줄 수 있어요. 앞에 우리 기억나시는지요? experience 경력 연한이 쭉 있었는데 필드를 만들면서 expr after 2 years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컬럼을 만들 때도 수식 표현을 주어서 연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컬도 있고 컬럼도 있고요. 컬 메소드를 동원하면 컬럼이 반환됩니다. 컬럼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예컨대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컬럼을 리네임 시킨다, 컬럼을 드롭 시킨다, 컬럼을 새로 추가시킨다, 컬럼의 이름을 바꾼다 등등을 컬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로우 단위로 로우 오브젝트를 통해서 생성시켜 나갈 수도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다룰 생각입니다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리더와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를 이용해요.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라이트를 해서 지금 쓰고 있던 데이터 프레임을 어딘가에다가 라이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읽어드리고 예컨대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선가 읽어드리고 어딘가로 라이트를 할 때 그 어딘가의 문제가 이게 상당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로 CSV만 지금 봤습니다만 여기에 XML, JSON부터 시작해서 야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갖 시리얼라이즈한 것들. 예컨대 파이썬 가면 파이썬 피클 같은 거 있죠. 피클 명령 같은 걸 가지고 바이너리로 시리얼라이즈한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파르케라는 게 있습니다. 파르케. 그 다음에 아브로라는 게 있고요. OR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한다. 그런데 디폴트는 뭐냐 하면 스파크의 디폴트는 파르케입니다. 파르케는 컬럼 오리엔티드 데이터 포맷이고요.
그래서 컬럼나DB 말씀을 드렸죠. 앞에 제가 HBase나 카산드라를 얘기할 때 컬럼 오리엔티드 DB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 단위로 저장이 되고 읽어드릴 때 select 어떤 컬럼 from 어떤 테이블 하면서 where 하고 조건을 주면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이렇게 컬럼을 뽑아오죠. 컬럼나 DB는 저장도 이렇게 하고 관리도 컬럼 단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은 주로 컬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에이지의 평균 또는 소득의 평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컬럼과 이 컬럼의 상관계수 그러면 기존의 레코드 오리엔티드 된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를 다 읽어드려야 되죠. 컬럼 DB에서는 컬럼만 가지면 됩니다. 컬럼 뽑아오면 되기 때문에 파르케도 컬럼 오리엔티드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이기 때문에 컬럼 오리엔티드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브로 같은 경우는 아파치 프로젝트의 하나이고 하드웨어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그 대상 플랫폼이나 랭귀지에 상관없이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ORC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을 다 지원한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써볼 생각입니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파르체나 SQL 테이블로 지정하는 인식을 준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할 때 프로젝션이란 일종의 셀렉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 특정 컬럼을 뽑아내는 것들을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필터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것만 뽑아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컬럼을 rename, add, drop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컬럼 renamed 이런 게 있었고요. 앞에 aggregation 있었죠. group by, order by, count 하는 것들 이런 것 있었죠. 자, end-to-end 데이터 프레임의 예인데 이 부분은 뭐 영문으로 있긴 합니다만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추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코드로 보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API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것만 좀 보겠는데 데이터셋은 말씀드린 대로 스칼라나 자바에서만 지원을 하고 파이썬이나 R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메인 스페시픽 오브젝트이고 그래서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럭처 타입에서 untyped와 typed로 나뉘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존에 RDD 기반에서 스트럭처링으로 구조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 제일 기본인데 여기에 데이터셋이 추가됐어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untyped와 typed로 나뉘고요. 이거 untyped와 typed는 타입을 스트릭트 타입이냐 아니면 스트릭트 타입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예컨대 여기 데이터셋에 t 하면 보통 대문자를 씁니다만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클래스로 만든 어떤 타입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컨대 벡터 타입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이란 이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의 타입을 벡터 타입으로 놓았다가 또 다시 우리가 뭐 예컨대 또는 다른 데이터 타입 이렇게 타입을 계속 변경시켜 나갈 때도
그 타입을 엄격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얘기하죠. 언타입트는 그렇지 않고 타입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주로 클래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 장 정도로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근데 이런 겁니다. SQL을 쓴다,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셋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데이터셋을 지정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 C나 C++를 보면 이것이 타입 언어예요.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스태틱 타입이죠.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것들을 보면 다이내믹 타이핑입니다. 이쪽에 차이가 있죠. 여기 지금 데이터셋의 스트럭처들은 스태틱 타입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을 할 때 타입이 명확히 지정된지를 체크하고 미리 걸러내는 효과가 있죠. 그런 점이 강점이고 그래서 컴파일 때 분석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을 따로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넘어갔다가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 체크가 돼요. 그래서 에러가 바로 나버리면 단점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갈수록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진행된 다음에 에러가 날 수 있고 그 에러의 원인이 뭔지를 파헤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C나 C++, 자바에 비해서 파이썬이 가지는 그런 특징과 더 비슷하죠. 대신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엄격하게 미리 지정해서 미리 체크한다. 그런데 상당히 고정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데이터셋이 가지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용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과 데이터 프레임을 비교하는 얘기인데요. 버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스파크 SQL 얘기인데 이제 아마 우리 좀 스파크 SQL 얘기에서 일단 첫 기초 부분은 이제 한두 슬라이드를 마치려고 해요. 자, 스파크 SQL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SQL 문을 날린다. 그리고 여러 언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SQL 엔진을 통해서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연결시켜 준다. 하이브 메타스토어는 H카탈로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면에서도 스파크와 하이브가 서로 통합해서 이용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엔진에서 그 여러 가지 포맷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스파크 SQL 쉘을 이용한다. JDBC, ODBC를 이용할 수 있다. 저런 머신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외부의 여러 포맷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이런 포맷으로 ORC나 파르케로 라이트 해주거나 자, 이런 스토리지 또는 시리얼라이제이션의 측면이 있고 어퍼 레이어로 보면
스파크 SQL 엔진이 있는데,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앞에 텅스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SQL 엔진에서는 캐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는 옵티마이저를 동원합니다. 성능 개선을 위한 것이고요.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고, 한참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엔진에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스파크 SQL 엔진이 되겠고요. 네, 그 위에서 커넥터를 통해서 외부 DB와 그리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이용하거나 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렇게 되죠. 성스텐과 카탈리스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스파크 SQL 엔진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이용되는 기술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더 깊은 얘기는 진행하겠습니다. 카탈리스 옵티마이저라는 얘기인데 옵티마이징 기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마치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볼까요? 여기 웹페이지를 보면은 our 15의 H15, H15의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윈도우 진행합니다만 다르니까 저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압축 해제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잠깐요.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공유를 화면 공유를 쭉 그리고 계속 여기를 지출하고 하니까 이렇게 자 요즘 지적은 합니다만 이게 뭐였습니까? 뭐가 있네. 자 H14.8가 있네. 여기 있지? 14.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타르 XVF입니다. 타르의 마이너스 XVF에 H14.4를 주면 그러면 압축 해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H14를 들어가서 보면 지금 배포된 파일들은 이런 게 있네요. 스타트 100 start.ipynb가 있고 스파크 SQL 300, 400 ipynb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서 지금 바로 여기보다 잠깐만요. 뭔가 아니면 업데이트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여기 지금 쓰고 있네요. 이것을 잠깐 반드시 내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내리고 그리고 브라우저 들어가서 부분들 권을 권으니까 아예 이거를 역제기로 하고요. 길어 나오고 다른 대상할 건 역지부터 됐습니다. 이 전부 부분은 그냥 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홈다, 액티베이트, 파이, 3개 지금 각 상황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시켜고 앞에 괜히 지웠네. 자, 어쨌든 그 상태에서 새롭게 커널을 띄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스타트 100에 스타트 IPIND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네, 스팍 더큐멘트에서 따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스팍 더큐멘트에 하이스팍 관련입니다. 그 보실 때는 스팍 더큐멘트에 이렇게 볼까요? 스팍.4.5RG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다운로드 받았죠? 근데 더큐멘트 이 example을 보셔도 되고요. example을 보면 RDD API가 나와 있는데 각 언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HTTP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진다면 이거 여러분들 우리 슬라이드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파이 에스티메이터는 그걸 수행시킨다.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타입의 API가 각 언어별로 나와 있어요. 특히 작은 예가 나와 있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더큐멘트를 보시면 더큐멘트의 웨이티스트에서 있고요. 스팍 오브가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1차 저작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들은 아주 잘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덜 친절하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래밍 가이드 정도를 볼까요? 그러면 스타트가 있는데 이 스타트를 보면 지금 이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코드로 따왔어요. 파이썬 중심으로.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발씩 한 발씩 다시 또 좀 더 어떤 분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스파크 세션을 받고 스파크 세션을 가지고 스파크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항상 여기 출발을 해. 이래야 스파크의 엔트리 포인트 스파크 엔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받아서 스파크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그 다음 것을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얘기입니다. 데이트 타임이라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트 타임 또는 데이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펜더스 그리고 오고 그 다음에 스파크 SQL에서 파이스팍.SQL이죠. 해서 로우 클래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spark.create data frame인데 이때 로우 기준으로 지어놓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컬 하면 컬럼을 불러오는 것이고 컬럼이란 오브젝트가 있고 로우 단위로 생성시킬 수 있고 로우 단위로 생성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리전던스가 있긴 하지만 A 이퀄 1, B 이퀄 2 등등으로 T-밸류로 맞춰 나가면서 예컨대 2는 이퀄 데이트 타임 등등으로 가지고 왔네. 그러면 이게 수행이 길어지는 거는 아마 앞에서 막 인위적으로 그 커널 인스턴스를 줄이고 해서 그런가요? 음, 음,
혹시 우리가 지금 아니요 파이 16으로 파이 16으로 다음으로 옮긴 다음에 했는데요. 이번 시간 상당히 경과했으니까 몇 줄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차근차근 봐야겠네요. 그 사이에 먼저 도큐멘트를 잠깐 보고요. 이 코드는 한번 그 제가 앞에 시간에 진행했던 실습 그 코너를 다시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오는 게 안전하겠네요. 자, 프로그래밍 도큐멘트 이런 것도 있고요. RDD 지금 말씀드렸던 그 관련해서 RDD 프로그래밍 가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보시면 좋은데 일단 요약본으로 제가 슬라이드 몇 장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예컨대 RDD의 parallelize, 그죠? 그리고 external DB를 가져오는 것들, 그래서 save as sequence 파일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하드 인터페이스 하는 것들, 각 분야마다 그다음에 RDD 오퍼레이션에서 베이직 타입들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클로저는 우리가 따로 말씀은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클로저가 추가가 되었어요. 디벨리페어 RDD 관련된 것이 페어 RDD 펑션. 여기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irst take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프로그래밍 가이드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레퍼런스 매뉴얼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PI 도큐멘트에 파이썬을 가보면, 파이썬에서 지금 그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게 example도 있고, 그래서 파르키로 가져가는 것들 또는 이거는 라이브 노트. 자, 그래서 두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네요. 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 잠깐요. 우리가 봤던 것이 이것이죠. 이게 수행이 됐습니다. 뒤늦게나마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우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DF를 보니까 DF에 내역이 나오죠. 자, 그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 스키마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각 로우에 각각 맞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음,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자, 이것으로 지금 보시면, 유시인스테 같은 경우가 있고, 자, 이것과 데이터 프레임의, 그러니까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스팍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 지금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인데, 아니죠.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내놓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understand도 있고,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패럴라이즈 수행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얘기 나왔습니다. 예, 수행되고 있는데, 자, 시간상으로 상당 시간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코드를 중심으로 지금 공식 퀵스타트로 나온 것을 지금 따온 것,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야겠네요. 제가 이번 시간 일단 마치겠습니다.